안녕하십니까. 생화학 수업을 맡고 있는 최영현 교수입니다. 이 학기에도 일단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무척 좀 안타깝지만은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12장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12장은 그동안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과정 그리고 당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글리코젠 대사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러한 글리코젠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오탄당 경로까지를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좀 기억을 되새기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2장을 마무리 짓고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유는 여기에 또 중요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놓으면은 다음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367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은 사람 내에 글리코젠 대사의 선천적 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유전병 중에서 글리코젠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당들이 말 그대로 축적이 되는 병입니다. 이것들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보통은 교과서에 언급했듯이 글리코젠의 비정상적인 저장량이나 비정상적인 특성의 글리코젠 저장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비정상 글리코젠의 축적은 분해 실패로부터 일어나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본게르케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으로 간의 크기가 굉장히 큰 그런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367페이지 오른쪽 위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간의 크기가 큰 8살짜리의 소녀를 연구하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그때 이제 이 환자를 담당했던 독일 의사 이름이 본게르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이분도 19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했던 그 소녀는 이분보다 더 좀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요. 여하튼간에 이분이 이제 그녀의 간이 보니까 40%의 글리코젠을 가지고 있더라. 간이 비대고 그게 이제 글리코젠이 축적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글리코젠은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소녀의 간에서 나온 추출물로는 분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간에서 나온 추출물로만 분해가 가능했다. 이 말은 결국은 효소의 결핍을 이야기하고요. 오늘날에는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 또는 가지 제거 효소의 결핍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나 가지 제거 효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 12-3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에서 나타난 본게르병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병들,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병들이 각각의 효소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간의 치명적인 역할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사장애를 유발시키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본게르케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요.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의 중요성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글리코젠이 특히 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간과 신장이 비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혈중 포각 농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군들은 기된 증상이 금식을 했을 때 저혈당이 오고 간이 커지게 됩니다. 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염색체성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환이 나타나게 되려면 두 개의 염색체 모두가 열성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유병률이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간단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정상적인 대사가 있는 경우에는 글루코스 6포스파트아제에 의해서 글루코스로 글리코젠이 다 이렇게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축적된다는 그림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면은 2-10에 글루코스를 산화하는 생합성 과정이라 되어 있고요. 5탄당 인산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12장을 통해서 본 것은 6탄당이 어떻게 해서 분해되고 인산화되느냐 라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많이 봐왔죠. 이것은 5탄당 이야기입니다. 5탄당 리보스와 같은 탄소가 5개짜리의 모양을 갖춘 것을 의미하죠. 글루코스의 이화작용의 주된 경로는 해당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피루보산으로 된 후에 이제 시트르산 회로에서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대체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펜토스 5개라는 의미죠. 포스파트아제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 세포와 조직들에서 다른 기능들로 작용을 합니다. 이 경로의 주요 역할은 우리가 지금 글루코스 분해작용을 배우는데 이거는 이화작용이 아니고 동화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 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글루코스 이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이제 이거 슬라이드에 해당하겠죠. 첫 번째가 환원적 생합성과 산화 스트레스 처리를 위해 환원당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화작용 의미로 봐서는 뉴클레오타이드와 핵산의 생합성을 하기 위한 기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5탄당을 리보스 혹은 디옥시리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기질로서 사용될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보스 5인산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화작용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 경로는 주로 핵산 분해에서 생성된 식이 5탄당을 또 대사를 합니다. 식물 내에서의 5탄당 인산 경로의 변이는 광합성 탄소 고정의 일부이다. 우리가 이제 광합성 과정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좀 어려운 내용들을 생략하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2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산화 단계가 있고 비산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글루코스 6인산이 이제 리보스 5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됨으로 해서 각각이 이산화탄소, 지금 3개의 글루코스 6인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하나씩 빠져나갔으니까 5탄당인 리보스 5인산으로 됩니다. 인산기는 그대로 붙어 있고요. 여기서 인산기가 이제 리보스 5인산으로 되면서 빠져나가고요. 리보스 5인산 이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DNA나 RNA를 만드는 기질로 사용이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은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and its link to glycolysis라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가서 이제 피루베이트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배운 바 있는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펜토스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5 포스페테이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물론 다시 이런 글루콜라이시스 과정으로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뉴클레오타이드 바이오신세스로 간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당이 단순하게 당 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말해 에너지원 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와 같은, 즉 핵산을 생성할 수 있는 기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한다.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글루코스를 산화하는 생합성 과정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5탄당 인상 경로의 대체 모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갈 게 372페이지 내용을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372페이지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응용 부분입니다. 암세포는 특히 5탄당 인산에 의존적입니다. 이것은 높은 속도의 핵산 합성을 위한 방법이죠. 자,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세포 분열을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DNA 합성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즉 DNA 가족이 이동야선이 배로 증식이 된 다음에 복제된 다음에 핵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두 개의 도터 셀로 되겠고, 또 이 각각 세포가 또 분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DNA 복제예요. 그렇죠? DNA 복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기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특히 이러한 5탄당 인산, 이 회로가 굉장히 의존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5탄당 인산 경로를 조절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식성에서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373페이지 세 번째 5탄당 인산 경로 효소와 관련된 사람의 유전자 질병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척추동물의 적혈구와 연관된 질환에 이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니까 글루코스 6 인산 탈수소 효소 결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한 약이 프리마퀸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투여받은 군인들이 아주 심각한 용혈성 빈혈,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죠. 용혈. 그러니까 삼투압을 그대로 유지 못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적혈구는 이런 도너스 모양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깨어지면서 삼투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적혈구 안에 들어와서 적혈구 모양이 동그랗게 바뀌고 이것이 팽돼서 나중에 터져버리는 용혈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생기느냐 이거죠. 이런 프리마킨과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생성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약물이 말라리아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이것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생산하는 다양한 화합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적혈구 안에 있는 과산화수소와 유기과산화물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약물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에 우리는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적혈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적혈구가 나중에는 이제 뭐 세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겠지만은 핵이 없으니까 초기에 이런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겠죠. 그죠?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근데 이것들이 적혈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과산화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화적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용멸 현상이 유발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산화적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산화물이 축적이 됨으로 해서 자 거기 보니까 H2O2라고 하는 빨간색이 보이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과산화물이에요. 과산화물. 이것들이 축적이 됨으로 해서 적혈구 용멸 현상을 초래하더라 라고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온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잘 봐주세요. 보통 과산화물들은요,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환원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글루타치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여러분 잘 이 부분 알아줘야 돼요. 자, 글루타치온은 여기서 오른쪽 아래 볼까요? 글루타치온 돼 있고요. 자, 빨간색, 까만색, 하늘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글루타민입니다. 가운데 까만색은 시스테인이죠. 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 아미노산입니다. 하늘색 그림은 글라이신이라고 아미노산입니다. 즉,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GSH라고 하는 놈은 글루타민,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러한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펩타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의 세 번째 줄, 글루타치온은 트리펩타이드이다. 자, 이 글루타치온은 대부분의 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왜? 과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유티올기가 있습니다. 티올, THIOL 그룹, 티올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을 보니까 티올기를 포함한 트리펩타이드 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 풍부하며 주요 환원제이다. 즉 산화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 있는 시스테인 티올기를 환원적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두 개의 티올기가 산화되었을 경우에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비효소적으로 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단백질과 글루타치온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환원형이에요. 환원형 글루타치온이에요. 이 C올기라고 하는 것은 SH 그룹을 C올기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빨갛게 SH 돼 있죠. 이게 D올기가 C올기가 되겠고요. 이것이 어떤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은 이 C올기에 있는 즉 시스테인의 황과 붙어 있는 H가 단백질을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면서 황이 이렇게 프리한 폼으로 존재해요. 자, 황과 황끼리 만나면 다이설파이드 본드 결합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노출된 황은 저끼리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만들어서 환원형에서 산화형 글루타치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GSH라고 하는 것은 환원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GSSG는 산화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런 앞의 반응들에서 글루타치온은 산화가 되는데요. 산화된 글루타치온 GSSG는 NADPH 의존성 효소인 글루타치온 환원 요소에 의해서 다시 이놈이 환원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NADPH가 관여하기 때문에 NADPH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환원 요소는 본질적으로 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화살표 하나로 되어 있죠. 우리 몸에서 비율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환원된 글루타치온과 산화된 글루타치온의 비율이 500대 1 정도로 우수하게 많다. 이 말은 우리 몸에 있는 과산화물의 분해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적혈구에서 특히 중요한 글루타치온의 역할은요. 헤모글로빈을 환원된 상태, 이가철이죠. 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자 두 개를 잃은 이가철입니다. 이것은 메트 헤모글로빈, 메트 헤모글로빈은 뭐예요? 산화형입니다. 산화형. 삼가처리죠. 전자를 하나 더 잃은, 세 개의 전자가 잃은 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Fe3 플러스로 표현하죠. 이것은 산소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혈구는 환원된 글루타치온 감소에 특히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5탄당 인상 경로는 NADPH를 생성하는 주요한 경로이기 때문에 적혈구는 이 경로를
흐름을 막는 데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마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산화물이 안 만들어진 걸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적혈구가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스 6인산 다음 페이지요. 탈수소 효소가 결핍인 사람이 프리마켄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다시 앞에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3페이지로 갑니다. 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글루타민,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스테인이 황을 가지고 있죠. 시스테인에 있는 황 SH입니다. 이 SH가 뭐라? 이것이 바로 티올기라고 그래요. 티올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디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환원형으로 존재합니다. 환원형으로요. 근데 이 환원형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어떻게 되죠? 산화형으로 바뀝니다. 디올기에 있는 H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바뀌고 이 과정에서 과산화물 같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상황이다. 즉 과산화물 분해에 잘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적혈구와 연관되기 위해서는 적혈구는 환원된 글루타치온이 감소됐을 때 굉장히 민감하다.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감소됐다는 것은 과산화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적혈구와 재수명 동안 살지 못하고 빨리 용혈에 의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빈혈에 취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과산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H2O2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과산화물이죠. 과산화물. 이 과산화물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반 생물학 시간에는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인 프록시솜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에 있는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이 또 다른 경로인 환원형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물로 분해되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시올기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GSSG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환원 요소가 되겠고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NADPH가 NADP 플러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 적은 레벨로 존재할 때 우리 몸에서 아주 심각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적혈구 손상뿐만 아니라 뉴런, 브레인,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면역계 모든 쪽에서 아주 심각한 질환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탄당 인상 경로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374페이지 세 번째 줄. 대부분의 글루코스 6인산 탈수소 요소 결핍 증상들은 적혈구 효소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진 않았지만 활동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핍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기 전까지는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리마켄이나 다른 관련된 화학약품이 충분한 과산화물을 생성해서 GSH가 감소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심각성을.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된 GSSG 이것이 GSH로 환원될 수가 없게 되며 이것은 NADPH 수치가 글루타치온 환원 요소를 작용하기에 또 낮기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을 사용한 헤모글로빈이 이제 메트 헤모글로빈으로 축적이 되게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산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세포막, 적혈구 세포막이 약해져서 용혈의 감소성이 증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탄당 인상 경로와 관련된 또 다른 유전자 질병으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정신질환이라 되어 있는 이 정신질환, 이게 이제 대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티아민 결핍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티아민이 어떤 거죠? 바이타민 B1이죠. 이 증후군은 기억 손실, 부분 마비 등이 일어납니다. 이 증상들은 알코올 중독자에게서도 더 자주 나타나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식단이 대체로 비타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케톨 전이 효소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 변이는 티아민 피로인산, 이 티아민 피로인산을 자세히 언급하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의 역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해서 12장까지 지난 학기에 마치 못한 12장까지 마치고, 잠깐 여기 있는 그림도 잠시 한번 봐줄래요? 여기 보면은 이런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패스웨이를 보여주는데, 이게 생략하고요. 왼쪽 아래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대뇌 MRI 사진인데요. 이런 바이타민 B1이 결핍된 환자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으로 발달했을 때의 대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변이 현상을 보이고 있죠.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걸로 해서 12장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1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